지난 2년 동안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많은 자문을 하시면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 그 국민경제자문회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부의 공무원이나 또 우리 정부 출연 연구원들 이런 곳에서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도 잘 되고 있다. 우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 거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아이디어는 그리고 또 원래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로서의 성격이 미국의 예컨대 Council of Economic Advisor라고 그야말로 그게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이제 잘 제대로 이제 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 그게 좀 이제 아쉽습니다. Council of Economic Advisor라는 거는 이거는 원래 백악관 내부기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내부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대통령 자문 위원회 중에 하나인 그런 성격을 사실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취지하고는 지금 현실이 좀 다르다는 거.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념하고 같이 작동할 수 없었던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습니다. 총수요 부족을 임금이나 소득으로 이렇게 끌어내겠다는 건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최저임금 제도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을끼리의 전쟁으로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후에 이제 혁신 성장, 포용 성장으로 이름이 좀 진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그 핵심적 브랜드 정책이 조금 이렇게 흐려진, 사라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만을 내세웠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마치 소득주도 성장만이 말하자면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이제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 한 1, 2년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대체로 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밖에 있는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뭔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생소한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꾸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언론이라든지 지식인 사회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그게 뭐 시장 소득의 균등화, 그 다음에 생활비를 갖다 좀 낮춰주는 거,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그거는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개 다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총수요가 지금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국제기구들이 다 이제 사실은 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한 3, 40년간 소득 분배가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이걸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다들 이제 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내수 중심으로 결국은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뭐 별로 반대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였고 결국은 또 뭐 시간이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기구 예컨대 뭐 OECD, 한국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갖다 인식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제 이게 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마치 뭐 그게 현 정부가 이제 진짜 잘못한 어떤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된 게 굉장히 이제 잘못된 거죠. 사실 굉장히 이제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쓰는데 좀 서툴렀던 거, 막 그런 것들은 역시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이 마치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이제 됐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한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한국의 경우에 특히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또 사정이 다르거든요. 1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자 수가 우리가 40%입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규모가 작은 이런 기업이 별로 없고요. 전부 영세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정책을 제대로 사실 뭐 쓰려면은 예를 들면 앞으로 한 5년간 이걸 한 8%씩 지속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한 예시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그 5년간 8% 올리면은 사실 6,400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9,600원이 되니까 공약했던 10,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또 시야를 넓혀보면은 그런 쪽으로 먼저 손을 대는 것보다는 이 각종 불투명성, 비리 그런 데에 기생해서 어떤 그 불로소득을 거두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먼저 이제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좋았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8년에 한국이 2.7%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분해를 해보면은 1.5%포인트, 그러니까 전체 성장의 한 60% 가까이가 민간 소비가 증가한 거예요. 최저임금 증가하고, 그리고 그 최저임금 증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한 일자리 그 안정기금,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2018년에 1.5%포인트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시 들여다봐서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여러 면에서 같이 이제 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발발하면서 전 세계가 2차 세계전 이후에 이제 가장 그 심각한 규모의 경제 위기를 이제 그 경험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K 방역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방역을 모범적으로 잘 대처해 왔습니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상당 부분 또 경제가 차지할 것 같은데요.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올 2021년에 대한 경기 전망은 다양하게 뭐 좀 긍정적인 사인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세계 경제가 대침체라고 부르는 현상 속에 이미 한 12년 가까이 이렇게 그 전에 한 60년 가까이 세계 경제가 싹 좋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결국은 이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이제 깨지고 대침체라는 상황으로 거의 한 흔히 말하는 대봉쇄가 이제 더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타격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걱정스러운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미중 갈등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보기에 가역적인 게 아니거든요. 가역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 같은 나라에게 특별히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야말로 결국은 그동안 말하자면 개방 경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K 방역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제 가장 성과가 좋았다. 그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K 방역이 결국은 K자 회복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이제 너무나 커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내지 내년 재정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그 결과 외환위기가 일어난다든지 뭐 굉장히 외환위기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뭐 대규모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런 K자 그 어떤 회복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이제 악화되고 현 상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방역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적 약자들한테 지금 다가오는 고통의 깊이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여성, 또 뭐 중소상인들. 그래서 뭐 재난 지원도 더 늘려야 되고 또 기본소득을 하자 뭐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이제 확장 재정 얘기가 나왔고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해도 어디에 투입을 하냐도 또 중요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부 예산을 늘린다고 그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조금 좋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발발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하고 그 외에도 일자리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동원을 이제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만 여기 이제 가장 논란이 이제 많은 것이 재정정책입니다. 대개 이제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뭐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논란은 이제 적은 것 같고요. 큰 논란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정책들이라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재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재정을 투입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타이밍을 잃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입하는 금액을 과감하게 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적기에 과감하게 투입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한 것이 역시 정보죠. 예. 초기에는 정보가 없었잖아요. 초기에는 정보가 이게 없었고 뭐 지금도 정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누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고 신속하게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걸 갖다가 빨리 이렇게 그걸 지원하고 그걸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예.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이 재정자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한시적인 지출입니다. 한시적인 지출을 아끼면은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위기 때에 쓰고 나중에 천천히 그걸 갖다가 결국은 보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무한한 거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타겟팅을 잘해서 투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점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그 단계가 되면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되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게 재원을 아끼기 위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지금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예. 충분히 줘야지 이분들이 견딜 수가 있고 그분들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예컨대 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충분히 줄 테니까 이걸 좀 닫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방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일자리 자금 같은 걸 갖다가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가지고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인력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력 현상이라 해가지고 그 효과는 평생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노동시장에 붙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충분하게 투입을 해야 돼요.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코로나 위기로 이제 경제 위기가 그 발발을 하고 자본주의가 상상도 못한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아마 이제 체질 전환 혹은 뭐 자본주의 어떤 전환 얘기가 나올 만큼 거대한 변화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물 경제로 이 돈들이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금융시장이나 또 부동산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OECD 주요 국가들은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한국도 작년 7월 14일에 한국판 종합 뉴딜이라고 하는 큰 이제 정책들을 내놓고 디지털 전환과 뉴딜 전환, 그린 뉴딜 전환을 이제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주도하는데 좀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될 점들,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우선 말씀하신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시장 경제 체제 예.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산업과 금융의 관계 예. 이 문제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둘째는 산업 정책을 이제 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추진해야 예, 되느냐 맞습니다. 하는 이제 그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3, 40년간의 세계 경제의 굉장히 큰 문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자면은 이 메인 스트리트라고 부르는 이 산업 부문 또는 뭐 실물 경제 또는 산업 자본 이쪽하고 월 스트리트라고 부르는 이 금융 부분하고 이 둘의 관계에서 이 후자가 너무 말하자면 발호를 이제 해가지고 이 영역을 이제 막 넘어서 섣부린 거죠. 예전에 이제 이런 폐해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 네, 같은 걸로 그렇죠. 발로를 눌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아는 뭐 토목공사나 경기부양 그렇죠. 정책이 네.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사회안전망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금융자본의 발로를 눌렀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1970년대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임무라는 게 산업자본을 서포트하는 거였는데 이게 더 이제 우위에 서버려 이런 경향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걸 뭐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움직임 중에 이제 하나였고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도 사실은 그런 맥락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세계 금융위기가 결국은 그 속에서 옅어져 버린 겁니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이제 엄청난 위기를 갖다가 지난 12년 동안 두 번이나 맞고 난 다음에 금융자본의 발호를 얼만큼 누르고 얼만큼 이 산업 쪽으로 돈도 가게 하고 그쪽이 제대로 그 발언권도 행사하고 또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주제가 된 거죠. 이게 금융이 금융 자체를 위한 산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산업 정책은 좀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컨대 뭐 그저 녹색 성장, 네. 그리고 그 창조 경제, 예. 그리고 뭐 혁신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 건지는 되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공무원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다만 그거를 리더십이 이제 잘 조직을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간다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는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 중요한 거죠. 그 리더십의 내용이라는 게 뭐 정부가 나서서 다 많이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데 가버넌스 스트럭처랄까 이런 걸 이제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전을 갖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그 역할을 갖다가 정부가 이제 좀 선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하는 일은 이제 기업이죠. 기업이 이제 이걸 나설 수 있게 정부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적 역량을 갖다 이제 그쪽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정부뿐 아니라서 여러 가지 여론주도청이 같이 이제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정치 논리가 이제 끼어들지 않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경기와 예세 산업 정책이라는 거는 토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지향적으로 될 가능성이 결국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바로 예를 들면 1990년대 일본이 바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결국은 토건으로 가다가 지금 일본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고 그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걸 정부가 이제 결국은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이제 있는 거고요. 특히 그린 뉴딜 이쪽하고 관련돼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하고 잘 협조를 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것이 새로운 기업의 기회다, 비즈니스 기회다 하는 걸 인식하도록 만들어주고 기업하고 같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예컨대 무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해라. 또는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뭐 이걸 가지고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동력이 결국은 안 생기거든요. 어차피 지금 세계가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향으로 잘 하면은 큰 사업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민관이 합쳐서 이런 인식을
이제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지금 특히 우리 대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지금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그런 점에서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굉장히 개방적으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경제 여건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을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대중 정책은 사실 변화가 별로 없고요. 또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도 유럽도 이제는 과거처럼 미국 질서에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도 그린 경제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과거에 또 제조 2025 전략을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작년 6월에 이제 독일, 프랑스가 중심으로 해서 가야 X 제도로 해서 미국과는 좀 다른 그런 정책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WTO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유지했던 그 멀티라테럴리즘을 이제 포기하고 2015년 이후에는 이제 플루리라테럴리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국제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이제 어떠한 포지션들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그야말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고 뭐 국제 정치 이런 문제도 다 그렇죠. 같이 이제 얽힌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되겠는데요.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굉장히 이제 좀 혼미스럽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대침체가 지속됐다 그랬는데 이 대침체라는 게 경제 현상만이 아니고 정치가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가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이런 게 이제 이게 미국만이 아니고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제 안정적인 민주정치 이런 걸 이제 위협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게 또 국제 질서도 이제 어지럽히고 규칙 기반 질서 이런 것들 갖다 굉장히 이제 잠식하고 이렇게 이제 돼가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또 겹친 것이 흔히 말하자면 뭐 대수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중국의 등장이라는 것도 요게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과거에 이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가 유럽에 뒤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과거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뒤떨어졌던 걸 갖다가 흔히 무슨 대분기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과거에 예컨대 뭐 소련이나 EU, 뭐 일본 이런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단순히 어떤 뭐 경제적인 얘기로 얘기할 수가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제 생각에는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어떤 전략을 생각하는 국가기구라든지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얽혀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각 변동을 경험하면서 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갖다가 결정해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부터 새로운 상황이 이제 자꾸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기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에 이 문제는 반드시 정부만이 아니라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모으는 이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필요하다. 다 같이 이런 문제는 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자꾸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19세기의 조선을 보면은 두 가지가 안 됐어요. 하나는 세국 정책을 오래 펴다 보니까 바깥 정세를 모르는 거예요. 둘째는 정세가 바뀌었을 때 내부적 결속이 안 되는 겁니다. 세계를 읽는 능력, 세계를 보는 능력, 그거는 이제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탑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둘째 어떤 의견을 모으는 능력, 과연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유보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영역이다 하는 걸 갖다 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들어오고 지금 이제 그 무역 질서 같은 이런 것도 좀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도 뭐 답은 없는데 우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규칙 기반 질서 이거를 이제 좀 회복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갖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기반 질서를 회복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기죠. 중국의 2025년의 그 산업정책, 그거의 1차 타깃이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은 그걸 독일이라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미국이 좀 견제해주면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이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이제 뭐 좋은 기회로 이제 활용을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둘 다 잘 될지는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하고의 어떤 이 전략적인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다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우리 같은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많은 나라들 예컨대 뭐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도 있고 또 아세안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아세안 여러 나라들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다음에 성장 동력을 찾을 필요도 있지만은 같이 협조를 해가면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지대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서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사실 이제 한국 경제 성장과 위기와 관련된 이제 한국 경제사 아주 탁월한 업적도 남기셨고 앞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어떤 발생 원인, 당시 정부 정책들과 관련돼서 아주 탁월한 저서도 또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경제적 그 조건과 환경이 그때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 그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사회적 대화도 나오셨고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오늘 회의 마지막에 아주 좋은 그 의미를 이렇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중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소를 해야 된다. 첫째 이중 구조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관계입니다. 독립 대기업과 독립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공정거래의 영역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대기업과 외주기업 간의 관계, 하도급 관계 이겁니다. 중소기업의 한 반 정도가 독립기업이고 한 반 정도가 이 하도급 기업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파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기업하고의 공정거래를 이제 확립하는 거죠. 하나는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경제, 뭐 공정 경제라는 게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분배와 이중 구조만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도 이게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은 중소벤처기업이 이제 일자리 만드는 문제라든지 성장을 끌고 나가줘야 되는 건데 이 역할이 이제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산학협동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대학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좋은 기술 같은 게 이제 자꾸 나오고 대학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공정거래의 경우에는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한 10여 년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특수관계인이 예컨대 이 하도급 관계에서 너무 기업 기회를 독점하는 거,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 이 제도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정부가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제 주시를 하면서 이제 부족한 점은 또 이제 자꾸 이제 보완을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게 역시 민관 협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지도자들이 중소기업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살 수 있게 이제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여기에 또 특히 중요한 것이 노동조합이에요. 대기업 노동조합이 초과 이익에 같이 이제 그걸 향유하면서 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데 결국은 같은 동업자가 되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관계.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중구조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20년이 됐는데 처음에 10년보다는 지난 한 10년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자꾸 비정규직을 늘려봤더니 기업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사실은 이제 좀 줄었고 그렇죠. 또 이제 정부도 이제 자꾸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고쳐야 되느냐 뭐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이제 우선 급여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예, 급여 체제를 지금이 연공급이잖아요. 직무급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직무급이 그래도 일부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 민간 부분이고 공공 부문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뒤처지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걸 먼저 해야죠. 이 직무급이라는 게 이게 같은 직무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 주자는 거니까 이것만 되면은 비정규직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당장은 어렵고요. 당장은 어렵고 이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을 하고 그거를 다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회협약입니다. 이게 사회협약은 노사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회안전망 확대 이거하고 같이 결부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전체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그래야지 다른 문제가 같이 풀리게 됐습니다. 가장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출산율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지금 실제로 전체 우리 그 취업자 2,800만 명 중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 안 되거든요. 대학을 입학할 때에는 한국 사람의 어떤 인적 자원 역량이 세계 1등이잖아요. 거의 1등, 2등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생산을 담당해야 될 중추가 되는 어떤 그 연령에 도달했을 때는 다른 선진국보다 뚝 떨어져요. 예. 가장 큰 이유가 80%나 되는 분들이 제대로 직업 훈련도 못 받죠. 그냥 비정규직으로 이리저리 힘을 흘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기술교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악순환의 반복으로 우리 체질이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결국 사회협약인데 사회협약은 노사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걸 엮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지 체질이 개선이 되고 그래 체질이 개선이 돼야지 성장도 되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분배도 개선이 되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사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 경제의 체질 구조에서는 이제 경제에만 포커스를 이렇게 좁히지 말고 정치와 사회개혁 문제까지 같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